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성공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증설도 좀 해주고 전기차도 좀 공격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러길 바라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지만 그거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인프라도 보세요. 결국엔 내년에 뭐가 성장할 거냐, 저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내년 시장, 뭐 이제까지 올 한 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들 다 살펴봤지만 아직 그래도 뭐 확실하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내년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바라보고. 일단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올해 너무 디커플링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올해 내년에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한국이 너무 약했지만 한국 증시가 좀 차별화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결국 신흥국의 정상화. 전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신흥국이 너무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피해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에서의 또 정상화. 이런 것들도 신흥국에 유리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셔야된다라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아요. 반도체 분위기가 바뀌었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3분의 1이나 되니까 이걸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저는 그 반도체주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9만 원까지라도 레벨업이 정말 나와준다라면은 시장 분위기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3,000선은 완전히 돌파할 거, 예, 돌파 정도가 아니라 뭐 한 3,2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시각은 바뀌어서 한 번 방향을 틀면 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흐름 기대해 보시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성공하는 겁니다. TSMC가 내년 그 가을경에 3나노 공정을 완성을 해가지고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건 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파운드리. 이게 만약에 삼성에서는 직접 언급을 한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진짜 상반기에 먼저 생산을 하면 고객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밸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자체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림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가 우리가 예상하기 좀 힘든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저는 좀 내년 하반기가 조금 약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전면 양도 차익 과세. 아, 우리 이제 내년서부터 적용되죠? 23년부터 이게 적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 앞두고 내년 연말 이맘때쯤 아니면 11월 내년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 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어요, 내가. 그러면 내년에 나 세금 내야 되나? 이 공포심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 때문에 개인들의 좀 자금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양도차익과세를 내는 게 5천만 원 이상부터잖아요. 내가 수익을 냈을 때.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내가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뭐 5만 원에 갖고 있으면 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5만 원에 갖고 있는데 종가가 지금 올해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9만 원에 끝난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9만 원이 기준가가 돼요, 나의. 5만 원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5만 원에 샀는데 그 2022년 연말 종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럼 높은 가격을 인정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종가가 4만 원이죠. 그럼 5만 원이 그대로 내 매수 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보다 높으면 나는 이제 세금 내고 낮으면 세금 안 내죠. 근데 만약에 9만 원에 끝났어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7만 원이면 나는 이익이죠,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 정책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 양도차익과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좀 가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연히 공포심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건 긍정적인 변수죠. MSCI 선진지수 편입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요즘에 후단기 부총리가 직접 발로 뛰시더라고요. 하겠다고. 그래서 선진지수 편입은 정말 저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잖아요. 노는 물이 그렇지. 달라져요. 우리 이제 선진국 지수 뭔가 세계 경제가 약간 흔들리기만 하면 그냥 이머징 맞아요. 돈 쫙 다- 빠져버리니까.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ATM 기고 유동성도 좋고 하니까. 근데 선진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1경 3천조 정도 된대요. 근데 신흥국을 추정하는 자금은 2천조. 요 정도니까 금액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편입만 돼도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는 꼴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크잖아요. 또. 그렇지.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세계 7대 경제 강국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들어가면 저는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리고 이 자금의 질이 달라요. 신흥국을 투자하는 펀드는 헤지 펀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동성 네, 치고 맞아요. 빠지고 네. 치고 빠지고. 장기 그거보다. 근데 선진국을 추정하는 그 자금들은 연금 펀드가 되게 많아요. 연기금. 세계적인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한국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담도 많고 그리고 선진지수에 편입된 게 그 이스라엘이 제가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편입된 걸로 알아요. 그 후로 선진지수에 편입된 국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들어와서 내가 좀 피해를 봐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갑자기 중국이 비중을 더 늘려. 그다음 인도가 들어온다. 아르헨티나가 들어오면요.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덜어줘야 돼요. 신흥국에 우리는 갇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떼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그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물론 내년에 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에 MSCI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돼야 되고요. 1년간의 이제 관찰 기간 겪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레벨업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가 뭐 미국의 유명한 블랙록 같은 펀드 거기가 이 MSCI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제일 이슈가 됐던 건 그거예요. 24시간 외환시장 개방해라. 그렇지. 그거 하고 그거 또 오늘 예, 공매도. 공매도. 근데 제일 큰 거는 여기 환율시장이에요. 환율시장 개방해라. 근데 엊그저께 나온 기사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고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시장 사실 개방하는 한국에서 제일 두려운 게 IMF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다르게 외환 그치. 보유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년에 가시화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강세장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만 될 수 있으면 주가 지수 5천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죠. 수급만으로도 예, 충분히 기대를 예. 하는데 하여튼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좋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예. 기대감을 갖는데 그렇다면 일단 어떤 주식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올해는 일단 중소형주 장세였고 네.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그 말씀 저번에 표현대로 들었어요. 폭망했다고 네. 말하잖아요. 내년에도 중소형주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NFT, 2차 전지 소재 이런 테마주가 계속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상고하저로 좀 보거든요. 증시를.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대형주가 주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형주가 주도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웬만한 악재가 다 반영됐어요. 올해 내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대형주들이 그럼 여기서 더 6개월 또 소외받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대형 수출주들이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정책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나 얘기까지 나오니까 또 내년에 시진핑 주석도 연임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또 의미 있는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런 경기 민감주나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자동차 같은 쪽에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모든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또 우리 자동차도 정말 못 갔습니다.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돼서 저는 못 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뭔가 그걸 좀 만족을 못 시킨 것 같아요. 투자들은 현대차가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증설도 좀 해주고 전기차도 좀 공격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러길 바라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수치
진짜 요즘 뭐 보면 도요타 뭐 2025년 뭐 30년 맞아요. 우린 100% 전기차야 뭐 닛산도 그렇고 예. 이런 게 없는 거야 현대는. 현대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하는 거 그러기에는 맞나? 또 노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예, 물론 이제 일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주 안에 현대차 임원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임원분들이 이제 인사 시즌이니까. 그렇죠. 그걸 끝내고 나면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략도 발표하고 내년에 CES도 열리잖아요. 거기서 또 새로운 자동차도 공개가 될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동안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았던 것만큼의 좀 임팩트 있는 전략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쪽도 모멘텀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예상되고, 이게 사실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2016년이 좀 그랬어요. 2016년. 15년까지 지금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때도 막 달러 강하고 중국 경기 안 좋고, 근데 2016년부터 중국도 막 지준율 인하하고,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때 또 주도주가 반도체하고 조선 철강 화학주였어요. 경기 민감주. 민감주가. 근데 지금 분위기가 거의 유사하게 가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오래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흐름은 좀 그렇게 갈 것 같고, 하반기는 또 상반기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좀 주가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내년 하반기 되면은 또 미국이 금리를 한두 번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또 긴축적인 리스크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수 플레이보다는 이제 종목을 찾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종목 장세가 펼쳐지니까, 그래서 상반기를 조금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반기는 중소. 근데 사실은 너무 그러면 구분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지만, 아니 뭐 내년에 상반기 지수장이라 그래서 중소형주 좋은 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찾으면 또 거기서 10배짜리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내년에 뭐가 성장할 거냐, 저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요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마가 좀 잠깐 네. 올라왔죠. 얼마 전에 또 수소 테마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커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2차 전지 소재 더 커질 것 같지만 이미 올해 재미를 좀 봤으니 또 네. 갈까? 메타버스 미국을 봐서도 좀 시작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너무 거품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라 네. 어디가 갈 것이냐. 이게 2차 전지 소재랑 게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소재도 밸류에이션이 중국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소재 업체보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간 거죠.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2024년 5년치를 당겨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건데, 여기에는 사실 2차 전지 셀 메이커,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들 있죠. LG화학이나 이런 업체들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줬어요. 이쪽이 셌으면 소재가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분산이 되니까. 근데 이쪽으로 오히려 버려버리고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오버슈팅이 나온 건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 조정을 또 받고 나면 또 한 번의 레벨업은 저는 남아있다고 보는데, 당분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게 건전하게 또 오래 가요. 그렇죠. 올해 보시면 2차 전지가 1년 내내 올랐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두 달씩은 빠졌었어요, 사실은. 고점에서.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펼쳐질 수 있다. 그러나 2차 전지 소재는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경쟁력. 수익성도.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한두 달 조정받는 거. 근데 게임과 메타버스 NFT는 좀 달라요. 이쪽은 어쨌든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리메이드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가짜가 있어요. 가짜도 분명히 있는데 다 같이 갔어요. 뭐 우리는 메타버스 상관없어 뭐 이런 얘기 예, 하긴 회사도 하는데, 있었잖아요. 하는데도 거기에 이제 약간 곁다리 붙여서 간 기업들도 분명히 찾아보시면 수익성도 안 좋고 그냥 단지 이거 한다는 얘기만으로. 그렇지. 근데 NFT 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NFT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인정하는. BTS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BTS는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했겠죠. 근데 넷플릭스가 갖고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만, 근데 그 정도로 파워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저는 주도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나 NFT도.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간 건 안 그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 네. 그래서 이제부터 투자분들이 할 거는 메타버스 테마 주니까 다 간다. 이걸 떠나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지만 그거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인프라도 보세요. 인프라가 뭐죠? 반도체. 반도체 있어야 서버 그치. 깔고 다 할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 거기에 통신만 깔아야 됩니다. 5G. 5G 없으면 메타버스 구현하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초고속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R, VR 기기. 이제 나중에 진짜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아이폰을 AR 글래스로 다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팀쿡 CEO가. 이거 가지고 전화도 받고, 이걸로 이걸 이 AR 글래스를 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게 TV 딱 보면은 TV를 얘가 이제 읽어요. 읽으면 바로 옆에 가격이 떠요. 구매하시겠습니까? 하면 내가 눈 한번 깜빡하면 자동 결제까지 되는 거죠. 그 모델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실제와 가상이 혼합된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실제로 구현하는. 그럼 그걸 구현하려면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 있어야 되죠.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보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맨날 게임, 엔터 이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섹터만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섹터에서도 좋은 기업을 발굴하셔서 투자를 하시되 저변을 좀 넓혀보자. 메타버스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메타버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 다 이미 하고 있는 하고 거야. 있어요, 사실은. 뭐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네이버 하고 있잖아요. 있어.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제페토 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아니 그리고 그 지난 어젠가 그제 보니까 미국에서 그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그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거니까 아주 유망한 메타버스 관련 주로 해가지고 넷플릭스를 추천하더라고요. 넷플릭스요? 그 지금 얘기대로 지금 TV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게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지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맞네요. 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카톡도 메타버스죠. 그죠? 어떤 카톡도. 커뮤니티만 딱 완성돼 있으면. 맞아요. 하긴 메타버스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결이거든요. 그렇지, 연결.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다 매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참 이게 어떤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참 변동성이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제가 우연히 그 미국의 어떤 메타버스 주식을 조금 사봤는데 한 열흘 정도에 60%가 오르더라고. 끝까지 들어야 돼. 근데 최근에 또한 일주일 동안 55%가 빠져서 그냥 본전. 아니, 상가격 그대로 됐어요. 아니, 미국도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미국 주식은 그냥 장기 투자. 안 팔고 그냥 트레이딩 하지 않고 한번 인내를 한번 해보자 하고 스스로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해보는데 미국 주식 가지고도 장기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환상이 있는 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는데 진짜 보면요, 미국 개별 기업 잘못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도 많아요. 아니 뭐 하루에 100%씩 아니 50%씩 빠지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서학김이라고 그래서 한국 주식에 염증 내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좀 걱정이 돼요. 많이 좀 손해 보시지 않았을까 해서. 하여튼 내년 증시 우리 이제 좀 기대해 볼만 하다고 우리가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네. 저는 이제 내년에 어쨌든 이제 아까 뭐 섹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도 좀 괜찮아요. 진짜 바이오주가 좀 요새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재개될 수 있는 거니까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뭐 영원한 테마일 것 같아요. 고령화 수혜주. 계속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의료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기업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무리 어려워도 투자의 아이디어 찾고자 노력하다 보면 좋은 그 주식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